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험생이 44만 6,043명이거든요. 참고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4만 6,043명 가운데서 371명이에요. 이거 100분율로 구해보면은 0.07%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국어를 하겠다고 만난 이유는 저 숫자 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이 숫자. 근데 재작년에는 28명이 불과했죠. 재작년에는. 이거 작년 수능 국어가 쉬웠다 어려웠다. 만점자가 28에서 371명으로 뻥충 뛰었으니까 쉬웠다 어려웠다? 쉬운 수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쉬운 수능이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나 대충 해도 되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수능 국어는 손에서 놓는 순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알겠죠? 작년이 쉬웠으니까 올해도 쉽게 나올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0.07% 대규에 모인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직전 수능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전 수능이 이렇게 나왔다. 간단하게 분석하고 갈 테니까. 첫 번째, 그 언매랑 그 다음에 왼쪽에 화작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문항수, 그 다음에 지문 개수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전체 몇 문항? 11문항의 세개 지문. 그리고 화작은 이제 고정이죠. 3, 5, 3으로 고정이고 언매 같은 경우는 이제 5, 4, 2 이렇게 이제 고정인데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제 독서랑 그 다음에 문학 요 정도 요거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 같은 경우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문항수는 동일해요. 그쵸? 그 문항수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독서예요? 독서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죠. 그쵸? 그 다음에 문학은요 18번부터 34번까지요. 그리고 이제 화작 언매가 35부터 45 이렇게 되는 건데 이 17문항을 지문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으로 쪼개니까 4, 1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문항 수는 바로 아래 칸에 몇 문항? 3문항. 가장 많은 거 두 번째 칸에 6문항. 그래서 3문항 아니면 넷 6문항. 3, 4, 4, 6 이렇게 이제 나온다. 3, 4, 4, 6. 문학 같은 경우는 전체 17문항 가운데서 4개 지문이니까 마찬가지 비율일 텐데 4, 4, 4, 5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4개 지문 가운데 각 지문별로 최소 넷, 최대 5가지 나오는 것으로 이제 고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 기본적인 거 한번 확인하시고 다만 이제 쉬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오른쪽 문학 칸에서 작년에 연계됐던 작품 찾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색깔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고전소설 연계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형광펜으로 색깔한 다음에 2라고 써보시고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셔서 고전시가 핸드스필 복합지문에서 고전시가 두 편 가운데 하나가 연계됐잖아요. 자, 둘 중에 뭡니까? 그쵸, 도산식이고 형광펜으로 색깔하시고 2라고 써보시고 이렇게 이게 연계가 됐기 때문에 쉬운 수능이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도산 12국은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다수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다 쉽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거 그래 갈래로 얘기하면 뭐죠? 현대수필이거든요. 현대수필 3년 내에 현대수필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수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라리 쉬웠던 거죠. 수능 국어가. 원래 고전수필이 나와야 되거든요. 3년 내리 최근 3년 내리 고전수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현대수필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아냐 모르냐? 모르지. 니네가 어떻게 아니? 고전수필이 연달아 3년째 나오다가 현대수필이 나오니까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있는 대로 다 이해가 되니까. 두 가지였어요. 유명한 작품 고전시가 연계됐다. 유명한 게 연계되고 그 다음에 쉬운 현대수필이 연계가 됐다. 이게 쉬운 수능의 첫 번째 요인이었어요. 두 번째, 자, 현대소설은 뭐 올해도 연계되지 않겠죠? 라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죠? 네, 현대소설은 이제 연계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현대식 복합지문 가운데서 하나만 연계가 됐는데 체전이에요? 음지의 꽃이에요? 그쵸? 음지의 꽃. 자, 형광펜으로 색깔 2라고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전체적으로 고전 시간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익히 잘하는 게 나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고전 수필 대신에 현대 수필이 나왔다. 두 번째.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을 견인했다가 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결과예요. 두 번째.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독서인데 형광펜으로 과학지문의 분량을 한번 숫자에다가 색깔해 볼게요. 1807자. 자, 요거 많은 분량이냐 적은 분량이냐 긴 거냐 짧은 거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슬님? 예슬이? 오케이. 저거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저거? 그거 다소 긴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긴 편인데 예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적으로 1700, 1800자가 중간 정도의 길이야. 중간 정도의 길인데 이게 이 과학제재라는 게 중요해요. 과학제재라는 게. 과학제재에서 1800자 나온 거는 굉장히 긴 거예요. 재작년에 기술제재 나왔던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차량 내부에 외부 상황 비춰주는 거 있잖아. 주차할 때 작동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몇 자였죠? 1100자 대였단 말이에요. 1100자 대. 1100자 대에서 1800자 대로 700자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오호, 이건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문단 이상이 길어진 거거든요. 길게 보면 이제 두 문단으로 쪼개서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긴 양이 들어간 거야.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쉬운 수능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풀어. 그러니까 성적이 더 올라가. 이게 약간 역설적인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댐빈다고. 딴 거 안 풀고 기술 짧은 거 먼저 보자. 짧으니까 쉽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다 낚인단 말이에요. 덫을 놓은 건데 모르고 덫을 밟아. 짧은 지문에 덫. 그걸 덥석 물어. 그러니까 안 풀리지. 기술하고 과학은 원래 안 풀리는 거야. 근데 풀겠다고 덮친 거지. 풀리지. 답이 안 보이고 안 풀리고 시간만 졸라리 가요. 정작 풀 수 있는 걸 못 풀게 되지. 그러니까 재작년에 폭망한 친구가 많았던 거예요. 역대 두 번째로 어려웠잖아요. 표점 기준으로 최고점이 149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15점이 떨어졌잖아. 왜 그래? 과학이 엄청 길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따 봐야지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버린 거예요. 먼저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 왜? 읽어서 풀 수 있는 걸 먼저 보게 되니까. 그래서 독서를 애들이 다 잘 본 거예요. 과학 찍은 거 막 맞았겠죠. 막. 찍은 거 맞고 막. 왜냐면 풀어도 틀리고 찍어도 틀리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를 더 열심히 봐서 올라가는 거죠. 신기하죠. 그 올해는 길게 나올까요? 장담할 수 없죠. 그 원칙을 딱 세워야 되는 거죠. 이거 먼저 풀면 안 돼요. 과학이나 기술은 기나 짧으나 냅두세요. 그냥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풀고 아니면 냅두는 게 좋아. 후순위로 미뤄야 돼요. 빨간 펜 들고 경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생활독서랑 복합지문 있죠. 생활독서 지나서 복합지문. 자, 복합지문하고 사회지문 요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물결표로 구분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2말3초, 3말4초? 3말4초의 경계거든요. 3말4초. 3등급 말이나 4등급 초반 되냐 마냐는 이게 결정이에요. 이게 예체능 같은 친구들은 이제 이것만 잘해보자. 그러면 3등급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턱걸이 3등급 이렇게. 이게 아직도 고민이다. 복합지문이 아직도 고민이다. 지금 그 가 플러스 나로 나누는 게, 가, 나로 나뉘어서 나오는 게 아직도 잘 모르겠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적신호만 들어온 거죠. 적신호야, 적신호. 3등급도 안 나온 친구예요, 그 친구는. 독서 기준으로 등급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사회제재 있죠? 사회제재 밑에다가 이렇게 또 경계, 구분선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과학기술 제재하고 사회제재 사이에 구분선을 만들어 보면은
이게 이제 2말 3초의 구분선이죠. 그러니까 법경제를 빨간 펜으로 이거 X 해버리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사회지제란 말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사람한테 배우면은 사회지제란 말을 써요. 옛날 사람한테 배우면. 근데 요즘 사람한테 배우면은 법경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뀐 지가 꽤 됐어요. 2, 3년 동안 공부를 안 한 강사들은 아직도 사회제재라고 가르쳐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사회제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회제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법 아니면 경제예요. 최근 3년 내 기출 보세요. 작년에 뭐 나왔어요? 법. 재작년에 경제. 알겠어요? 무조건 법 아니면 경제예요. 올해 뭐 나올까요?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대 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법 아니면 경제니까. 근데 이제 이 법경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2등급 말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맨날 3등급. 왜 네 등급이 3등급이냐? 아니 수능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평상시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에서 올라가지 못하느냐? 법경제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경제. 이게 이제 2말 3초의 벽입니다. 벽. 자, 뭐 과학기술 제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 분석을 하는데 정리하면 독서에서 쉬운 수능을 견인한 요인이 뭐라고요? 과학 제재가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길게 나왔다. 그래서 애들이 안 풀었다. 알겠죠? 나중에 풀었다. 현명한 선택을 유도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다소 쉽게 나와버렸고 이 법제지도 되게 쉽게 나와버렸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그 독서의 마지막 음영 처리되어 있는 칸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화면 조금 올릴 테니까 맨 아랫줄에 방금 내가 말로 한 거 있죠? 이렇게 사회 법경제로 정착 여기다가 색깔 딱 하세요. 보이죠? 그 다음 문학은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연계 비율인 건데 자 7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 식에다가 형광펜 색깔 할게요. 연계 비율이 7분의 3이다. 칠판에 한 번 더 적을게요. 7분의 3 이거 이제 고정이에요. 7편 나오는 게 수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총 편수는 7편으로 고정이 돼 연계 작품이 이제 3편으로 고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7분의 3 문학은 7분의 3이에요. 7분의 3 알겠죠? 이렇게 이제 분석 가능하다. 그리고 비연계인 것들이 또 고정되어 있는데 현대소설이 하면 무조건 이제 안 나온다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EBS를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 학습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따로 여백에다가 당장 표시하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EBS 자, 학습 방향이라고 한번 써보시는데 EBS를 내신처럼 공부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영역이 있는데 모든 작품을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해버리면 안 돼요. 자냐? 자냐한테 해 친구 자니? 얘 좀 건드려봐.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자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7분의 3이에요. 학습 방향은 첫 번째 고전 시간부터 써볼게요. 고전 시간은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1번 갈래와 2번 갈래에 이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해요. 집중해야 될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시조가 여러 편 연달아 나오는 연시조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상 이 두 개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BS 특에 올해 실려있는 것들 중에 동동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다른 작품 공부하는 것의 2배, 3배, 4배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고전 소설로 가시면은 이 고전 소설 역시 연계 대상인 건데 고전 소설은 자,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고 써볼게요. 디테일이 중요하다. 디테일. 고전 소설은 디테일이 중요하다. 여기서 디테일이라고 한 거는 줄거리 자체를 말할까요? 그 이상을 얘기할까요? 줄거리 그 이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앙상하고 엉성한 줄거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최척전 있었죠. 여기 최척전. 최척전은 사실 그
오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편하고 헤어진 다음에 절망하여 죽고 싶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희망을 얻은 게 바로 뭐죠? 계기가 꿈이야, 꿈. 오병의 꿈속에 등장한 자 초월적 존재 누굽니까? 누구야? 장육불이잖아. 장육불. 원래는 이제 리을에 뮬이라고 육이라고 써야 되는데 육이라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장육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EBS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EBS에 없던 거거든요. 응? 근데 줄거리만 외워가지고는 저기 줄거리에 포함되지 않거든. 야, 줄거리에 꿈 얘기가 나오냐? 꿈에 부처가 등장하여 살기로 작정하였다. 줄거리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까지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EBS에 있어 없어? 없지만 디테일한 장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장면을 선생한테 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줄거리 막 정리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꼭 거기서 시험이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긴 소설인데 뭐가 나올지 가르쳐 줘야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중요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 줄거리 대충 때려 박아가지고 뭐 나 지문 안 읽어도 돼. 무슨 개소리야. 줄거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작년에 뭐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게 유튜브로 남아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장육불 얘기를 했거든.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진짜 수업이야. EBS 작품을 다루더라도 줄거리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지수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특히 고전소설 아시겠죠? 줄거리 이상의 디테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 현대시 있죠. 현대시는 오늘 내가 자료들 풍성하게 나눠드렸는데 그 자료들 가운데 작품 분석 24 있잖아. 그걸 나눠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EBS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EBS 이외의 미수록 작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안 그래? 현대시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나오는 비연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죠? 해석하는 방법에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낯선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걸 익히기 위해서 당장에 마음은 뭐 급하겠지만은 EBS 수능특강 작품을 바로 달려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겨냥하되 또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게 EBS에 실려있지 않은 대목 위주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쵸? 요거 처음 보는 장면이랄지 처음 보는 시랄지 이걸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평가원 시험에서 나왔던 거 수능 말고 노래와 이야기라는 현대시 기억나요? 안 나요? 노래와 이야기 뇌수, 심장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결합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합하고자 한다는 전체 주제를 파악을 못하면 노래가 좋다 또는 이야기가 좋다 이렇게 편향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주제를 네가 읽고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비연계인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2번하고 3번 대비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고전소설 해석 방법 현대시 이거 익히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바로 뭡니까? 작품 분석 24라는 자료예요. 자연스럽게 작품 분석 2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입생 한번 손들어 볼게요. 신입생 손들어 보세요. 어제 처음 왔다 손들어 보세요. 어제 한 명? 오케이. 자, 한 명인 거죠? 그러면 자 작품 분석 24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시고요. 작품 분석 24 표지를 보시고요. 이름 썼나 확인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표지에 그 인용되어 있는 수록 작품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작품 분석 24 요거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지를 보시면 자, 다 폈어요. 이 자료는 다 받았죠. 그쵸? 못 받은 사람 없죠? 자, 밑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요런 재수가 고통스러운 길이죠. 작년에도 고통스럽고 올해라고 다르지 않을 건데 그죠? 다시 작년 이상의 에너지 발동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내 꿈 실현을 위해서 새벽 편지의 일부였습니다. 올해 수특이 실려있는 작품 새벽 편지였어요. 자, 지금부터 지금 칠판에 적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 이거 지금 안 적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숙제를 안 했다라고 체크돼가지고 부모님한테 괜히 잔소리 듣고 집안에서 분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적는 거를 매우 집중해서 잘 적으셔야 된다. 알겠죠? 이게 과제 첫 번째입니다. 과제 셋 중에 점검 대상 2가지, 테스트 1가지, 총 3개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12번에다가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할게요. 지금 어디 보고 있니? 표지. 자, 작품 분석 24 표지 보고 있어요. 표지. 자, 12번 칸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됐죠? 그리고 날짜를 적을 건데 다음 주 수요일 있죠? 다음 주 수요일. 오늘이 밸런타인데이 다음날 15일이니까 7 더하면 며칠? 22일. 2월 22일. 어이구 기억하기 좋네. 수요일이라고 써놔. 검사. 일단 이게 중요해. 2월 22일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검사한다는 게 중요해. 알겠죠? 검사한다. 12번 지문까지. 자, 그래서 날짜를 미리 적을 건데 월 1 나와 있는 데다가 오늘 날짜 적을 거예요. 2월 15일 적으시고 같은 요일 2개 지문 푸는 거예요. 1, 2번을 하루에 푸는 거라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맨 위에다가 여기 표 위에다가 써주세요. 매일 이 지문이라고 쓸게요. 매일 2개 지문. 매일 2개 지문을 풀어야 돼요. 이거 왜 한다고요? 디테일 고전소설 EBS 아닌 현대시. 자, 요거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월 16일 적고요. 2개 지문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3번하고 4번. 오케이? 자, 계속 적을 거예요. 수, 목, 금. 2월 17 금. 됐어요. 그리고 6일이 필요하니까 토요일까지 이번 주에 예외적으로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 지나서 내가 2월 18일까지 적고요. 이렇게 7번, 8번 지문을 토요일에 2개 지문 푼다. 자, 그 다음에 19일을 건너뛰고요. 2월 20일 월요일, 그 다음에 2월 21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둘씩 풀어서 22일 수요일 이 시간에 검사를 합니다. 당장 6개 지문이에요. 12개 지문이에요. 12개 지문을 6일 동안 풀어오시는 거죠. 이해됐죠? 일요일은 해야 돼? 안 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해. 결론상으로. 이걸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돼. 자, 방법 일러드립니다. 표지 넘겨보시고 첫 번째 1번 지문 갈게요. 자, 순서라고 쓰겠습니다. 역시 당구장 표시하고 순서라고 쓸게요. 이제 하는 방법 잘 들으셔야 돼. 매일 몇 지문? 2지문. 자, 그리고 이제 방법을 쓸 건데 순서라고 쓸게요. 순서. 자, 1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해야 되겠죠. 답은 뒤에 있어요. 별도의 자료에 있어요. 이 채점 안 하면은 숙제 안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채점 안 한 친구 분명히 나와요. 오답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채점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해요. 뭘 쓰는 게? 분석표를 쓰는 게. 작품 분석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숙제 안 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정답 및 해설 자료표 볼게요. 정답 및 해설 자료 펴서 중간쯤 넘겨서 접힌 대로 갑니다. 자, 이런 표. 자, 요걸 찾아야 돼. 정답 및 해설 보이시죠? 중간에 요 표. 첫 페이지를 볼게요. 표의 첫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 빼앗긴 드레도 봄 오는가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분석되어야 한다. 방법 알려드립니다. 2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우리 작품 분석 2페이지를 넘겨보신 다음에 거기 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적을 내용이 뭐냐 이거야. 주제 한 문장 적기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죠? 자, 예를 들면 빼앗긴 드레도 봄 오는가 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놓고 보고 있는 것처럼 주어부와 서술부를 지닌 형식으로 다로 끝나는 문장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문장을. 그러니까 뭐 이별의 아픔,
만남에 대한 기대. 이딴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하는 거야. 그거 하나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반드시 다로 끝나는 말. 그 문장의 형태로 써야 돼. 주어부 제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게 좋고, 또는 시어. 서술부 시어에다가 자기 언어를 더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어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러니까 무슨 참고서에 나오는 뭐 문제집 해설서에 나오는 거 그딴 거 막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발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에 나와 있는 시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빼앗긴들 동그라미, 본 동그라미, 봄, 가뿐해지고 어깨춤. 그 다음에 들 동그라미, 다시 한번 빼앗긴 서름, 서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건 놔두고 이런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시어를 활용한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 논문가니까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제목 속 일부를 활용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작품은 이제 익숙한 작품이라서 별도의 설명 없어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사례로 활용하기에 적절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편으로 읽어봤습니다. 2페이지를 펴. 작품 분석 24에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펴가지고 이렇게 빈칸으로 돼 있는 2페이지에다가 쓸 거예요. 자, 뭐라고 쓰냐? 이렇게 틀린 거, 자신 없는 거, 모르는 것이라고 쓸게요. 모르는 게 나오면은 잘 모르겠다, 못 쓰겠다, 혹은 덜 썼다, 틀렸다. 그러면은 자, 옮겨 적기 또는 고쳐 적기. 자, 옮겨 쓰기 또는 고쳐 쓰기 이렇게 써볼게요. 뭘 보고? 예시표를 보고. 이렇게 써놔야 돼. 빈칸인 채로 남겨두면 숙제 안 한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쓰고 그 다음에 고치거나 옮겨 적으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정도로 1교시 마치고 10분 쉬겠습니다. 쉬시고요. 네. 뭐지?